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시공을 초월하여 인터뷰했다. 고즈넉한 밤, 난데없이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다. 사방을 둘러보니 돌바닥 위를 오가는 사람들, 토가를 두른 시민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논쟁 소리. 분명 21세기의 도시가 아닌 BC 5세기 아테네다. 낯선 공기에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수염의 노인이 가까이 다가온다. 맨발에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어딘가 깊은 지혜가 묻어나는 눈빛이 강렬하다. 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분이 바로 소크라테스, 신탁에 의하면 가장 지혜로운 자라 불렸고, 그러나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던 인물이다. 모든 철학의 원류라 칭송받는 그를 지금 이곳에서 만난다니 꿈만 같다. 성필원, 소크라테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 훗날의 세계에서 온 사람입니다. 늘 책으로만 당신을 접했는데 이렇게 직접 뵐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먼저 본인 소개를 잠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크라테스, 반갑네. 내 이름은 소크라테스. 아버지는 조각가 소프로니스코스, 어머니는 삼파 파이나레테로 알려져 있다네. 사실 나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일을 도운 적도 있지만 결국 나는 내 영혼을 더 괴롭혔던 지혜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지. 그래서 오늘도 아고라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네만. 성필원, 어릴 적부터 조각가의 아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파일에 종사했던 어머니의 영향이 이후 선생님이 문답법을 활용하는 자세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인가요? 소크라테스, 하하, 어찌 보면 그런 비유가 맞을 수도 있지. 아마도 너는 철학의 삼파를 자처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듣곤 했거든. 삼파가 아기를 낳도록 돕는 것처럼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앓을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네. 나는 무언가를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 그들이 진리에 다가가도록 돕는다네. 선생님이 자주 하셨던 말 중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문구가 유명합니다. 후대에서는 이를 가리켜 소크라테스적 무지라 부르며 철학적 출발점으로 삼곤 합니다. 선생님이 이 말을 한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소크라테스, 아폴론 신전을 지키는 델포이의 신탁이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이는 없다 라고 전했을 때 처음엔 내가 믿기지 않더군.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지. 정치가, 시인, 장인 등 자칭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질문을 해보니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확실히 모르는 것까지도 아는 척했네. 나는 적어도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게 없음을 안다는 점을 자각했으니 그들이 가진 거짓 지혜보다 그나마 나은 상태라고 생각했다네. 말하자면 무지함을 자각하는 지혜라고나 할까. 결국 그 태도가 선생님을 아테네의 등불 역할로 만들었군요. 그러나 동시에 성가신 존재 혹은 아테네의 등에 달라붙은 등해처럼 여겨지게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하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해서 신경을 긁는다고 하더군. 하지만 나는 그 질문이야말로 서로의 무지를 깨닫고 조금이라도 진리에 가까워지는 길이라 생각했네. 마음을 괴롭히는 듯 보여도 결국은 도시국가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선 등에 물린 고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 성필원, 선생님이 즐겨 사용한 대화 기법, 즉 문답법과 삼파술은 이후 서양 철학과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소크라테스, 간단히 말해 먼저 상대의 주장을 이끌어내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 어떤 근거가 있나 라고 물으며 그 정의나 논리를 계속 파헤치는 방식일세. 이때 상대는 스스로 모호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지. 내가 직접 이게 답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직 질문만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게 핵심이야. 사람들 스스로 오류를 수정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더 선명한 개념과 올바른 판단에 가까워진다네. 그것이 곧 진리의 분만을 돕는 삼파술이지. 현대 교육에서도 주입식이 아니라 질문과 토론을 통해 학습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시초가 벌써 2400년 전 선생님에게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소크라테스, 어쩌면 인간이 알물 얻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일지도 몰라. 지식을 주입받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와닿거든. 성필원, 소크라테스 하면 윤리철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도 평가받습니다. 덕은 지식이다 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셨나요? 소크라테스, 나는 사람이 옳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선 먼저 무엇이 옳고 좋은지 알아야 한다고 보았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행을 베풀거나 정의를 말하긴 어렵지 않나. 그래서 덕이란 근본적으로 선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고 결국 그것이 곧 지식이라고 주장했네. 예컨대 사람이 자발적으로 악행을 하는 건 실은 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거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네. 아테네인들은 전통적으로 덕을 용기, 절제, 정의, 지혜와 같이 나누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것들을 통합해 궁극적으로는 선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신 거군요. 소크라테스, 맞아. 결국 모든 덕은 지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지.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을 택할 리 없다는 신념이었네. 물론 현대에선 인간이 삶을 가졌음에도 악을 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할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참된 삶이라면 악행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믿었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선생님은 기원전 399년 재판을 받고 독배를 들게 됩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혐의였지요. 이 불합리한 재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소크라테스, 아테네 시민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유죄가 된다면 그건 무지와 편견에 대한 증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재판에서 나를 변론해줄 사람이 많았지만 나는 내가 아는 것은 무지뿐이라는 태도로 솔직하게 임했다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 성필원, 그 유명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악법도 법이다. 혹은 나는 도시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으며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요. 정말로 도망칠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러 마다하셨다니 대단한 일입니다. 소크라테스, 크리톤이라는 제자가 나를 몰래 도망치게 해주려 했지만 나는 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네. 물론 그 법이 부당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한평생 아테네가 준 혜택과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순간 법을 버린다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았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삶이 정의롭고 부끄러움이 없는가에 더 신경 썼지. 소위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알려진 기록을 보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 특히 유명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명언으로 남아있는데요. 소크라테스, 그건 내가 재판장에서 최후의 순간에 했던 말 중 하나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네. 그런 검토 없는 삶은 단지 육체적 생존일 뿐 참된 의미에서의 인간적 삶은 아니지 않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을 깊이 성찰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조언해 주실까요? 소크라테스, 삶의 품질은 그런 성찰의 유무에 달렸다네. 짧은 시간을 내더라도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더 나은 방향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권하네. 스스로 묻고 답하며 자기 내면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길이니까. 성필원, 선생님은 스스로 저술을 거의 남기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플라톤과 제자들이 기록한 대화편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나마 선생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굳이 책을 쓸 생각이 없었네. 철학이란 글로 미리 답을 적어놓기보다 살아있는 대화로서만 가장 잘 구현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플라톤은 젊은 제자 중 한 명이었고 문학적 재능이 탁월했지. 나의 말을 대화편 형태로 남긴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네. 물론 그 글들이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플라톤의 발전된 사유인지는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말일세. 후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실제 발언과 플라톤이 부여한 사상을 구분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분이 서양 철학사의 거대한 흐름을 만든 건 틀림없지요. 소크라테스, 맞네. 플라톤은 나의 대화를 씨앗 삼아 자신만의 이데아론을 펼쳤고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파생된 논의를 이어나갔다네. 결국 철학은 그렇게 발전해가는 거라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여러 갈등과 혼란, 빠른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선생님의 시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소크라테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세로 매일 물음을 던져보길 권하네.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나는 이 감정을 느끼는가? 무엇이 진정 좋은 것인가? 등등. 한편으론 무조건적인 회의주의로 빠져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냉소만 늘어놓아서는 곤란하지. 중요한 건 검토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시각과 오류를 드러내고 조금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가자는 의지일세. 결국 인간은 불완전함으로 완벽한 알매 도달하기 어렵겠지. 하지만 그 도정 자체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끼게 한다고 믿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말을 건네고 다시 아고라 광장 구석에서 열띤 토론에 빠져있는 시민들을 향해 자연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저기 저 젊은이, 너는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며 맨발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모습이 사뭇 경쾌해 보인다. 이로써 시공간을 넘나든 소크라테스와의 인터뷰를 마친다.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세 문장은 그의 철학을 대표하며 동시에 인류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를 곱씹게 한다. 그가 결국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는 길을 택했음에도 그 비극적 결말은 그의 사상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었다. 부당한 죽음 앞에서도 정의와 신념을 지킨 스승이라는 이미지가 후대 철학자들의 심금을 울려왔기 때문이다. 검토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아고라 광장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질문하라. 그리고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라. 진정한 지혜의 씨앗은 그곳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기원전 400년이 저물어갈 무렵 아테네에 사는 멜레토스라는 사람이 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근거는 억지스러웠고 요구한 벌은 허무맹랑할 정도로 과도했다. 70살이 소크라테스가 고대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타락시킨다고 비난하면서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다.
하지만 명성만 자자했을 뿐 학자의 이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거지와 겉모습, 생활 방식을 보면서 모욕감과 수모를 느꼈다. 소크라테스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갑자기 가로막고 나서서 그들을 철학적인 대화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런 대화는 항상 불쾌하게 흘러갔다. 오전 늦게장을 보려고 아테네의 장터 아고라에 온 사람이라면 언제든 소크라테스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었다. 뭉툭한 코에 성긴 머리카락, 큰 머리, 툭 튀어나온 이마, 거기다 언제 빨았는지 모를 지저분한 옷을 아무렇게나 걸친 자그마한 남자가 다가와 생기 있는 눈으로 빤히 쳐다보며 갑자기 진리가 무엇이고 선과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을 하면 소크라테스는 재빨리 다음 질문을 던졌다. 주로 처음의 대답 그 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처음보다 조금 더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면 또다시 상대 논거의 약점을 파고드는 신랄한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몇 차례 오가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원한 것은 사람들을 진정한 삶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는 남들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항상 이런 식으로 물음을 던지면서 자신의 생각과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독특한 대화법에서 스승은 끊임없이 문제의 배후를 캐묻는 역할을 한다. 제자에게 자신이 던진 질문을 숙고하게 하고 제자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 스스로 진정한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소크라테스적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진정한 인식을 얻고 거기서 비롯된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소크라테스가 고소당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영영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아테네가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 아테네는 온 도시를 초토화시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참패했다. 스파르타군의 사령관 리산드로스는 30명의 과두 정치인을 내세워 아테네를 다스렸는데 이들은 과거의 그 어떤 과두 정치인들보다 훨씬 폭압적이고 잔인했던 탓에 아테네 역사의 30인 참주의 공포 정치로 기록되었다. 소크라테스는 30인 참주 시절에 도시의 지배자들과 티끌만큼도 교류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를 물을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자들이 30인 참주를 몰아내고 나자 막세 질서를 잡아가는 아테네에서는 무엇보다 안정과 명확한 대답이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확실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 도시의 진부한 속성이 다시 강화된 것이다. 아테네는 문학과 조각, 건축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지중해의 다른 대다수 그리스 도시들과는 달리 신들에 대한 과거의 국가적 숭배의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소크라테스라는 걸출한 철학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철학 내에서조차 새로운 합리적 사고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소크라테스는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교란자로 비칠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 소송은 일대 사건이었다. 기원전 399년 초 소크라테스 사건은 당시 아테네의 일반적인 법에 따라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호했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관점을 자기 변론의 중심으로 삼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크라테스는 3차례 연설을 했고 그것은 훗날 제자 플라톤에 져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수록되었다. 소크라테스는 핵심 본론에 해당하는 첫 연설에서 고소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자기처럼 사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틀림없다는 고소인들의 논거를 거론했다.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들이 말하는 그의 지혜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라는 것이 소크라테스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어떻게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의 신전을 찾아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신탁의 대답은 이러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롭고 에우리피데스는 더 지혜롭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신탁을 반박하기로 마음먹고 정치인과 작가, 수공업자들에게 질문을 해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두 실제보다 스스로를 더 똑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거라는 것도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관찰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의 유명한 결론이 나온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플라톤의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정치인과의 대화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비록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의미로 변형된 이 문장에서도 유명한 소크라테스적 반어법이 어른거린다. 당연히 소크라테스도 뭔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숨은 반어법을 끄집어내면 이런 의미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끝나고 표결이 이루어졌다. 유죄일까 무죄일까? 280대 220표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 당시의 소송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은 각각 구형을 제한할 수 있었고 이것은 표결에 의해 결정되었다. 원고 측은 다시 한번 사형을 주장했다. 피고인 소크라테스는 어떤 형벌을 제안했을까? 그는 정녕 목숨을 구할 뜻이 있었다면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질렀다. 플라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두 번째 연설에서 공공자선가인 자신에게 시공회당에서 평생 무료로 숙식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것이 처벌이란 말인가?
감히 사형 구형을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이던가? 한마디로 이것은 법정 기만이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마지못해 벌금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미 도발적인 첫 번째 제안이 화를 초래한 뒤였다. 늙은 철학자의 유머를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500명의 시민 배심원단은 360대 140으로 사형에 찬성했다. 처음에 유죄로 판결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가 사형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 후 소크라테스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연설을 했다. 처음엔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걸었다.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제기한 성가신 질문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자기보다 더 불편하게 따지고 듣는 사람들이 귀를 이으리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친구들에게로 말문을 돌렸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것이 꿈도 없는 수면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말하듯 죽음이 만일 또 다른 세상에서 지난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미노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즉시 집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게 선고가 내려질 무렵 사절단이 성스러운 섬 델로스로 향하고 있었다. 성지로 떠난 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처형을 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미루어졌다. 소크라테스가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친구들이 자주 찾아왔다. 플라톤은 대화편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에게 달아날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흘려보냈음을 암시했다. 소크라테스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은 선량한 시민이고 비록 자신에게 부당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나 정해진 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독배를 들이켰다. 그 후 그의 소원대로 되었다면 아마 지금도 다른 세상에서 미노스와 호메로스를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가신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소크라테스의 사유 과정은 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인식의 추구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와 사이비 지식을 폭로하고 미덕이란 말과 동일시되는 이성적 성찰을 통해 개인을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고자 했다. 일상생활에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섣부른 단정을 경고하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촉구하거나 반어법을 통해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할 때 사용된다. 우리가 그의 말을 이렇게 응용하는 것을 알면 소크라테스는 지하에서도 싱긋 웃고 있을지 모른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론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